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엄마는 어디에 이동 교수님의 동화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화책으로 북콘서트를 하는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굉장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었냐면 교수님이 쓰신 동화면 너무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철학적인 이야기가 동화에 쉽게 녹아나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어떨까? 또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의 저자인 이동 교수님은 저의 아주 무서운 지도 교수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 옆에 서지도 못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우리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걸 아주 안 좋아하세요. 저희 학생들 모두 도훈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학생들과 가장 친근하게 지내면서 인생의 철학을 깨닫게 해주신 분인데요. 이 책을 읽고 2번 놀랐습니다. 뭐에서 놀랐냐면요. 너무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북콘서트를 하고 또 이 책을 읽은 독자들과 토론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유튜브로 라이브 생방송 중이고요. 또 오늘 귀한 걸음으로 이 서초동 힐링 캠퍼스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가 심리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또 일반인들 심리 치유를 하는 건물인데요. 여기에서는 좋은 책만 북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책만 팔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저희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저희가 가장 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함께 어른이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화가 사실 많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동화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도 여러 번 읽고 싶고 또 우리 오늘이 2차 북콘서트거든요. 1차 때 오신 분은 손녀들과 읽고 독서 토론을 하고 손녀들에게 수업을 해줘야겠다. 이러고 여러 번 사가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책에 아주 좋은 구절들 몇 군데만 뽑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자의 강의를 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3남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 마루, 이든, 연어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찾아 떠난 멀고 험한 여정의 이야기인데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학교폭력을 이겨내는 지혜가 담긴 생태교육 철학 동화다. 출판사에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이 모여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희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책은 심리치유 동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은 사람들의 감동이 다 다르고 읽은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동화가 어떻게 읽힐지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 힘을 모으고 내 안의 가능성을 찾으며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아기 언어들의 따뜻한 성장 이야기다. 제가 본문의 좋은 구절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숨을 쉬며 이든이 물었습니다. 언니, 왜 우리는 엄마가 없지? 새 아기 언어는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물고기들은 모두 어미가 있는데 자신들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몸집이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러 오면 어미 물고기가 물리쳐 주는데 어디 그뿐인가? 따스하게 가슴 지느러미로 품어주면서 놀란 마음을 달래줄 거야. 먹보인 마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는 노란 자 주머니가 사라지면 혼자 먹이를 구하러 다녀야 하는데 다른 물고기들은 엄마가 먹이를 다 받아 주잖아? 아리도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엄마가 안 계시니 우린 다른 물고기와 달리 이 물속 세상을 알 수 없어.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와 어떤 사이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우린 어떤 짐승이 해로운지 이로운지 어느 이끼가 몸에 좋은지 나쁜지 알지 못해. 어떤 짐승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몸이 가는 대로 하거나 홀로 다치거나 죽음을 무릅쓰면서 배워야 해.
무엇보다 우리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셋은 엄마 연어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우리 엄마도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겠지? 그리움이 가득 가득 여울이 되어 일렁였습니다. 셋은 엄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돌 틈도 살펴보고 풀과 나무들의 뿌리 사이도 헤쳐보았습니다. 굴속도 뒤져보았습니다. 온종일 걸릴 정도로 멀리 물 아래까지 내려가 보았습니다. 물고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엄마를 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물고기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겨루기를 해보니 어땠어요? 연어사리들이 웃음을 띠며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모두가 1등을 한 연어입니다. 누구에게든 1등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숨어 있고 그 재능은 똑같이 소중해요. 우리가 그동안 제일 잘났다고 여긴 물고기도 못하는 것이 아주 많고 가장 못났다고 생각한 물고기도 잘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말일랑 결코 하지 마세요.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누가 더 낫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모두 고르게 똑같은 물고기입니다. 다음날 슬기샘은 연어사리보다 한두 달 늦게 태어난 탓에 더 어리고 작은 아기 세미들을 교실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슬기샘은 모든 연어사리에게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아기 세미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기 세미들은 아직 헤엄치는 것이 서툴러 여울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뒤로 쭉 밀려났습니다. 어떤 아기 세미는 물살에 밀려 몸통을 돌에 부딪혔습니다. 한 아기 세미는 힘을 적당하게 맞추지 못해 이끼를 뜯으려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에 피가 난 채 한참 동안 땀을 쳤습니다. 연어사리들은 처음에는 이를 지켜보면서 깔깔깔 웃었습니다. 슬기샘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자 웃는 연어사리는 차츰차츰 사라졌습니다. 반면 이끼처럼 자라났습니다. 아기 세미들에게 달려들어 도와주는 연어사리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슬기샘은 그렇게 열흘 동안 아기 샘이 지켜보기를 하더니 연어사리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세미들이 아플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어요? 웃겼나요? 같이 가슴이 아팠나요?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웃겼는데 점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다른 물고기의 괴로움과 아픔을 내 것처럼 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자 가장 물고기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 옆 물고기의 눈동자를 마주 바라보세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짝을 지어 상대방 물고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앞에 있는 물고기 눈동자 안에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내 눈 안에도 상대방의 모습이 담겨 있겠지요? 네. 여러분, 이걸 당신 눈 안에 나라고 불러요.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너와 나 사이에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왜 우리 연어를 은연어와 백연어, 왕연어로 나누나요? 백연어도 우리와 똑같이 물개나 흰 점박이 고래를 보면 무서워하며 달아나고 벗을 만나면 반가워하며 서로 무엇인가 더 베풀려고 해요. 백연어의 몸과 마음에 은연어의 몸과 마음이 있고 은연어의 몸과 마음에 백연어의 몸과 마음이 있어요. 은연어와 백연어는 모두 같은 연어로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도 울 준비하고 들어보세요. 가만, 울 엄마가 죽었다고요? 돌아가신 거예요? 아리는 금세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되물었습니다.
당신을 낳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써버린 탓입니다. 모든 연어들은 고래 넘실 바다에서 여기까지 헤엄쳐 와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여울을 건너고 폭포도 건너뛰며 올라가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어 둥지를 파고 알을 낳고는 마침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제 당신도 내일쯤이면 저 위 당신 엄마가 알을 낳은 그 근방 어디에선가 알을 낳고는 당신 엄마와 똑같이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것이 연어의 숭고한 운명이랍니다. 아리는 눈물을 훔치며 재차 물었습니다. 제 몸 안에 엄마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당신은 네대태전 알에서 깨어난 후에 엄마의 몸이 만든 알의 노른자를 먹고 이어서 꼬마 물풀과 꼬마 벌레를 더 자라서는 이끼와 강도래 벌레를 먹었을 겁니다. 네, 그랬지요. 꼬마 물풀과 꼬마 벌레, 이끼, 강도래 벌레, 다른 물고기 새끼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태어나서 이 냇물에서 먹은 모든 생명들이 당신을 낳고 죽은 엄마 몸을 먹고 자랐습니다. 아리는 놀라는 표정으로 가슴 지느러미로 자신의 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 몸에 엄마의 몸이? 그럼 나도? 고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죠. 저 먼 바다의 먹이들을 꼬마 물풀과 꼬마 벌레가 먹었고 그것을 먹은 새우와 물고기를 당신이 먹지 않았나요? 당신이 알을 낳고 죽으면 당신 몸을 꼬마 물풀과 꼬마 벌레, 이끼가 먹고 이를 다시 강도래 벌레나 새우가 먹고 몸을 키웁니다. 이어서 내년 봄에 당신의 아기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이들을 먹고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또한 당신 아기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아리는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뜨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앞으로 태어날 내 아기의 몸으로 들어간다고요? 아리는 가슴 지느러미로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몸 안에 엄마가 계시는 것이 느껴져요. 엄마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네요. 아리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여러분, 이 동화가 어떤 내용일지 더 궁금해지고 또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지요? 힘찬 박수로 이동욱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민폐 끼치는 거나 뭐 쑥스러운 거 싫어해서 사석에서도 이 출판 기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콘서트를 한다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자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오신 분들,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오랫동안 벗이나 도반이나 동지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제가 기도발이 스님도 아니고 목사단이지만 좀 있는 듯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오늘 오신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 어디에라는 동화가 줄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지만 7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우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나쁜 세상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요새는 저 아랫사람들, 뭐 제자든 후배들 만나면 죄송한 마음도 크고 실제 죄송하다는 말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자,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6대 위기 사회라고 이제 하는데 심각하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시속 100km의 속도로 지금 자동차로 달려가는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듯이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급의 어떤 산불이든 폭염이든 폭설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있고, 뭐 미세먼지는 아주 뭐 이제 안고 살아야 되고, 이 폐해는 엄청나요. 700만 명이나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1초 동안
0.6 헥타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그리고 하루에도 100여 종의 생명이 멸종 사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지만은 샘플링 조사를 한 거죠. 38%의 생명이 멸종 위기에 놓였어요. 그리고 70년부터 40년 동안 이 뼈가 있는 동물, 포유류든 조유류든 뭐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든 이 뼈가 있는 동물, 척추동물의 60%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에 개구리가 1억 마리 있었다면 4천만 마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도씨만 더 상승하면 이제 파국에 이른다고 해서 뭐 국제 협약도 맺고 있지만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늘자로 6년 42일 남았습니다. 아주 급박합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을 또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은 인류는 멸종에 가까운 그런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10%가 자그마치 소득의 52%, 또 그 자산의 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8명 부자들이 전체 그 인구 절반인 36억 명의 재산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 이렇게 가난한 굶어 죽는 어린이들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기부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그 세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년에 1,500억 달러만 투자하면 그 어린이들이 아니면 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모두가 굶주림에서 벗어나, 물론 아주 기초적인 교육과 위생을 어느 정도 그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 달러씩 10년만 투자하면은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뭐 식수나 그런 문제들로 병 걸린 사람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한 나라에서만 너무나 먹어서 비만으로만 드는 의료비가 1,470억 달러에서 2,100억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비로 그 15배나 되는 비용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도 일상화되고 구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아니면 병 같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폭력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그마치 47만 5천 명이나 됩니다. 3명의 여성 가운데 1명, 또 4명의 어린이 가운데 1명, 17명의 노인 가운데 1명이 매일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좌우명이기도 한데 어둘수록 별은 맑게 반짝이고 또 길은 멀리까지 열려 있고 길이 험할수록 같이 하는 벗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벗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명이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에스의 뭐 동조 실험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강남대로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한 명이 이제 강남대로 중간에서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죠. 2명이 보고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3명이 이제 강남대로 중간에서 하늘 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금방 그 도로가 교통 체증이 걸릴 정도로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3년에 신당역, 2005년에 천호역과 신풍역에서 사람이 지하철에 꼈을 때 이 33톤이나 되는 이 지하철을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병원에 가서 죽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두 명이 하자 그랬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그냥 갈 길, 바쁘다면서 갈 길을 갔지만은 3명 이상이 하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리, 마로, 이든 이 세 연어가 사는 보드라운네입니다. 천국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죠. 아주 윤다운 작가님이 굉장한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연어가 들려주는 지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끼 연어의 살에 바다 탄소는 40%, 바다 질소는 31%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마컬럼니 강의 그 포도밭에는 18%에서 25%에 이르는 질소를 머금고 있는 포도 잎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이렇게 연어가 이제 알을 낳고 죽으면 그 연어의 살을 이제 강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들 이제 플랑크톤이나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먹고 나중에는 이제 해가 지나서 봄에 연어가 이제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하면은 그 미생물들을 먹는 거죠. 플랑크톤 같은 걸 먹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결론적으로 아기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제가 이 동화의 기본 줄거리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생각날 때마다 수정을 하는 바람에 이 편집자께서 아주 고생을 하셨죠. 자, 어항 속의 물고기 그리기인데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쪽에는 이제 어항을 한 뭐 1, 2초만 보여주고 나중에 그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유학생들은 다 오른쪽에 어항처럼 그리고 일본계 유학생들은 다 왼쪽에 어항처럼 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 실체론의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항 그러면 물고기만 그린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관계론의 사유로 해요. 그래서 어항에 물고기만 그린 것이 아니라 수초도 그리고 모래도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책상까지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부터 서양 사람들은 너는 누구냐, 이데아가 뭐냐, 궁극적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대신 너의 친구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선생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고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우주가 나와 어떤 관계냐 이렇게 사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유의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속에서 이제 해석들을 하게 되죠. 너 가르친 선생이 누구야? 이돔이야? 그럼 너 괜찮겠네? 뭐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실체론적 사고를 했지만 이들이 이제 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카이바브 고원의 역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애리조나의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슴이 이제 멸종 위기에 놓인 거예요. 4,000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관계자들,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천적들을 갖다 사냥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명포수들을 갖다가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포수들이 사슴의 천적인 퓨마와 늑대와 같은 짐승들을 이제 사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던 대로 사슴이 10만 마리까지 불어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10만 마리가 불어났지만 2024년과 25년 사이에만 6만 마리가 굶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슴들이 이제 먹이들을 이제 다 먹어버리니까 풀들이 이제 안 나버린 거예요. 이들이 아는 거죠. 이 사슴의 실체, 또 퓨마, 늑대와 같은 실체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계론적 사유를 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를 막는 방법을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이제 실체론 쪽이고 실체론에서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한 거죠. 이데아와 그림자, 이성과 감성, 인간과 신 뭐 이런 식으로 서양은 이제 실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분법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법 체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우월권을 준 거예요. 인간 대 자연으로 나누면 인간에게 우월권을 준 것이고 이성과 감성으로 나오면 이성에게 우월권을 준 것이고 이데아와 그림자로 나오면 이데아에 우월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에서 홍수를 막는 방법은 당연히 인간이 자연의 도전에 맞서서 대응하는 것을 방법으로 택했죠.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홍수를 막는 방법은 댐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댐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은 흐르면서 자연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 물속에 있는 이온의 작용, 그리고 물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의 물질 대사,
그리고 물가와 물속에 있는 식물들의 물질대 사이에서 자연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흐르는 물은 아랫물이 더 맑은 거죠. 4대강 사업에서 우리가 봤죠. 그 돌을 막으니까 어떻게 돼? 맑던 물이 녹차라떼로 변했잖아요. 자, 그게 바로 근대성의 위기의 일종의 메타포라고 봅니다. 자, 그와 반면에 최치원은 함양 태수로 부임했을 때 홍수를 어떻게 막았을까요? 자, 함양은 이제 위천이라는 냇물이 그 지리산의 골짜기를 급류를 타고 내려왔다가 함양 뻘을 만나니까 상습적으로 홍수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화쟁 불일부리 생태론이라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걸 만들었는데, 그 불일부리의 어떤 생태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그 최치원은 뚝을 싼 게 아니라 상림이란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1.6km에 걸쳐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다 화렵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일부리 생태론인가 뭐냐, 여기 씨가 있고 여기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씨는 씨고 사과는 사과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제 왼손에 이제 사과가 있다고 칩시다. 예? 착한 사람들은 다 보이죠. 근데 이 사과가 가만히 놔둬도 이 사과는 계속 발효가 돼서 사과 식초로 사과술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사과 식초나 사과술을 우리가 사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얘는 다 발효돼서 분해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양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과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삼라만상이 관여한다 그래도 크게 과언은 아니죠. 얘가 씨로 떨어졌을 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흙이 많이 덮여졌으면 봄에 햇빛을 못 받아서 싹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바람이 덜 불어서 덜 덮여졌다면 이 씨는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씨가 싹 튼 뒤에도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얘는 익사했을 것이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으면, 가물었으면 타 죽었을 거예요. 온 우주가 관여해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홀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죠. 씨 없이 열매가 없고 또 열매 없이 씨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과는 하나의 결합체일 뿐이에요. 예전에 쌍차 사태 때 그 쌍차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부속품을 갖다가 분해했다가 그걸 자동차로 만드는 시범을 보여줬는데, 많게는 자동차 부속품이 한 200만 개 된다 그래요. 200만 개 늘어진 자동차 부속품에 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자동차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두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원소들, 과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의 집합체일 뿐이고, 어떤 특수한 조건과 원인에서만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공한 거죠. 근데 대개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불교가 허무적이거나 상당히 부정적인 철학으로 봤어요. 그러나 씨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자기를 소멸시키고자 하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자기를 소멸시키고자 하면은 과육이 썩어버리고 씨를 만듭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생성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의 이제 비잉의 관점에서 사람과 어떤 생명체를 봤는데, 저는 인터디펜던트 비커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도 제 입으로는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입냄새도 좀 날 거예요. 근데 미세해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그 혐기성 박테리아와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수십억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혐기성 박테리아는 2억 마리가 4억 마리, 4억 마리가 8억 마리 이렇게 늘어나고, 거꾸로 호기성 박테리아는 4억 마리가 2억 마리, 2억 마리가 1억 마리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기가 변해요. 그 변화진 대기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술을 먹으면 알코올에 젖고, 알코올에 젖은 몸이 알코올이 있는 숨을 알코올 측정기에 토해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이 미세하지만 이제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한 몸이 변화한 숨을 토해내게 돼요. 그게 여기서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존재는 인터디펜던트 비커밍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면서 서로를 생성시켜 준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 사유를 가졌기 때문에 채치원은 상림이란 숲을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무의 양분이 되고, 또 나무는 땅 속에 구멍을 뚫어서 뿌리를 내립니다. 화학적으로 내려요. 그래서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뿌리하고 구멍 사이엔 간극이 생기죠. 그걸로 이제 물이 스며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치원은 물이 맑게 유지가 되면서도 홍수를 막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독일과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댐을 오히려 허물어뜨리고 강의 유역을 넓히고, 또 채치원은 이렇게 상림만 조성한 게 아니라 실개천을 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숲을 조성한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어가 들려준 둘째 지혜는 욕망은 신기루이고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망이 확대되는 것을 행복으로 알죠. 그래서 더 많은 연봉,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신기루예요. 거기에 이른 순간 아니라고 생각해죠. 나폴레옹의 등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하죠. 나폴레옹이 그 병사들 데리고 그 땀을 흘리고 막 그냥 위험한 코스도 막 지나갔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상에 힘들어서 올랐는데 건너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하고 건너편 산으로 가고 또 건너편 산, 또 건너편 산으로 가고, 그런 속성이라고 봅니다. 이르기 전에는 거기에 도달하는 게 완전히 자기 지상 최대의 목적이지만 이른 다음에는 이제 신기루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욕망을 늘리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것보다 줄이는 데서 이제 행복을 찾아야 돼요. 특히나 이제 모든 게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욕망을 확대할 여분이 없어요. 여분이 있다면은 뭐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데, 이제는 욕망의 여분을 더 확대할 여분이 지구에도 없고 이 사회에도 없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2015년 4월에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댄 프라이스가 자기 직원 120명한테 다 연봉을 3년 안에 7만 달러에 맞춰주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데니얼 카너만이라는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인간이 행복한 연봉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7만 5천 달러라고 나온 거예요. 그 이상 있어도 불행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댄 프라이스가 그렇게 작정한 거죠. 자기 연봉을 90% 삭감해 갖고 3년 만에 다 7만 달러 이상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미국에도 이제 조중동과 같은 언론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저주를 보냈죠. 망할 거라고. 근데 오히려 망하지 않고 200명 이상으로 직원이 늘고, 그리고 그 매출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라진 것은 이 직원들의 출산율이 10배나 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은 불평등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또 많은 뭐 막스부터 유발 하라리에 이르기까지 농경혁명 이후에 우리가 뭐 불평등이 시작되고 신분 사회가 나눠지고 막 이렇게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농경혁명이 시작된 이후도 인류 사회는 8,000년이나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이래요. 여기 차탈리크 유적지인데 여기 농경 이거 도시 문명을 이룩한 데인데 아직도 25년간 발굴했는데 아직도 10분의 1밖에 발굴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0분의 1 발굴된 것만 보더라도 집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곳간 크기도 똑같고 소유물도 똑같은 거예요. 거의 완벽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엘리트를 위한 건물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이미 보가드라는 사람이 이제 국제적인 연구팀을 구성해서 유라시아의 농경혁명이 시작된 곳에 150곳 유적지를 조사해서 진위계수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00년간은 평등한 공동체였다가 기원전 4,000년부터 불평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뭔가 이제 다시 또 추적을 했죠. 왜 진위계수가 BC 4,000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는가? 그래서 내린 답은 쟁기농법 때문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쟁기농법에 의해서 생산성이 10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더 보완할 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 둘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쟁기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후 변화하고 그 어떤 인구 가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이제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신분 사회가 되고, 그래서 농경혁명 이후에 오히려 인류의 4대 재앙인 전쟁, 기근,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어가 들려주는 셋째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다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까 박상민 선생이 잘 읽어준 것처럼 이제 여기서 슬기샘은 여러 가지 겨루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연어들이 이제 다 한 번씩 1등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1등 못 해본 연어 있나요? 했더니 이제 얘가 못했다 그러니까 1등 한 번도. 근데 너는 잘한 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위의 연어들이 말하는 거지. 방귀 끼기 잘해요. 그래서 이게 방귀 끼기 시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뿡뿡이라는 연어가 방귀 끼기는 1등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방귀 끼기는 또한 뭐 헤엄 잘 치는 거나 뭐 사냥 잘하는 것만큼 소중한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연어들이 다 한 가지씩은 다 재능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슬기샘이 말하죠. 그 작년 겨울에 빠졌던 도토리를 가르치면서 이 작은 도토리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도토리 안에 이렇게 10m가 넘게 자랄 수도 있는 떡갈나무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죠. 그 이파리와 그 단단한 나무 줄기와 또 거기에 깃들 수많은 새들, 벌레들 이런 것들을 다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떡갈나무의 자질이 이미 도토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저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어가 들려준 넷째 지혜입니다. 레이먼드 브릭스의 눈사람 아저씨라는 아주 감동적인 동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워킹인데요. 그 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간단히 자기가 만든 눈사람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이 주인공을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하는데 이제 북극에 그 눈사람과 산타크로스가 있는 마을까지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눈사람은 이제 녹아 없어진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동화를 볼 때 그 동화 작가들은 되게 이제 사물을 모티프로 해서 이제 상상하고 또 그 상상한 것을 되게 동화로 풀어내고 소설로 영화로 풀어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쓰기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사물을 보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무슨 이야기를 얘는 담고 있을까? 생명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저 일상에 있는 컵들, 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책상들, 의자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이 의자도 여기에 오기까지 모였었고 또 온 다음에 이 안에서 상담하고 강연하면서 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듣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대목 하나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르이드는 골짜기를 붉게 태우고도 남은 연분홍 때깔에 끌려 꽃잎을 따라가며 입으로 톡톡 두드리며 이끼척을 합니다. 이끼척은 그냥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처음 두드릴 때 꽃잎은 겨우내 차곡차곡 간직하였던 그리움을 한 올 한 올 풀어냈습니다. 두 번째 두드리니 마침내 꽃봉오리를 열었을 때 처음 본 푸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햇볕은 또 얼마나 따스했고 바람은 그 얼마나 싱그러웠는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 두드리니 위로는 새소리, 아래로는 물소리에 함심 빠져 날이 가는 줄 몰랐다가 저녁 노래 아름다움에 반하여 멍 때리다가 이내 하늘 가득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을 보며 꽃잎 위에 송골송골 눈물을 맺다가는 햇님 보고 웃음 짓던 기억들을 풀어냈습니다.
자, 다섯째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서사를 바꾸면 삶과 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88년부터 92년까지인가요? 몇 년간 초등학교 2, 3학년 교실에 가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우화부터 초등학생들이 2, 3학년들이 잘 아는 우화들을 들려주고 여기에 담긴 뜻이 뭐냐 다 알죠. 모르는 어린이들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 이 토끼와 거북이 우화의 잘못된 점이 뭐냐,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잘못이 뭐가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시간을 주면 다 써냅니다. 그걸 발표하라 그러면 완전히 이제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죠. 내가 토끼면 쪽팔려서 거북이랑 시합 안 한다. 내가 거북이면 질 게 뻔한데 토끼하고 시합 자체를 생각조차 안 한다. 뭐 이 경주 코스가 잘못됐다. 뭐 거북이가 자기가 이렇게 토끼가 잠자는 새 가서 1등한 것은 치사하다, 비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동료들이 말하는 발표를 다 들었죠. 여기 중에서 뭐 어떤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그 옳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그 이솝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다시 써보세요. 그러면 8, 90% 어린이들이 거북이가 토끼를 깨우고 토끼는 그에 감동해서 어깨동무하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주지 않더라도 그냥 토끼와 거북이 우화만 알고 있던 아이와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를 바꾼 아이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그전에는 자기가 친구도 경쟁 상대고 쟤한테 이겨야 내가 명문대도 가고 좋은 데도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바꿔서 쓴 아이들은 아니다. 어깨동무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많은 소설과 영화들이 있어요. 또 드라마들도 있죠. 엄청나게 많은 서사들이 있어요. 그 서사들은 다 어떤 서사예요? 다 자본주의적인 맥락을 닮은 서사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물신주의 뭐 이런 게 빠져서 친구의 우정,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대결 양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야망도 있고 뭐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이럴 뿐이지 간단히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서사들을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른 서사를 만들어야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여섯째 지혜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성선설, 뭐 순자의 성악설부터 최근에 뭐 브레이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관한 세미나도 엄청 열리고 책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책만 해도 인간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가진 책들이 꽤 여러 권 있어요. 근데 저는 감히 그런 책들이 틀리진 않았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인간 본성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단면만 본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8년에 연구년 때 그 실상사에 한 암자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갖고 갔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생명체들이 뭐 벌레 모양을 했든 원숭이 모양을 했든 인간 모양을 했든 다 이기적 유전자를 담은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자기 유전자를 유전자 웅덩이 속에 늘리는 것이다 이거죠. 인간도 분명히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 뺏어다가 자기 자식 주려고 하고 또 자기 유전자의 몇 %가 있는 자기 집단의 사람들을 더 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싸움을 해온 것이 뭐 흔히 말하는 인류의 역사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원시시대에 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한 달에 3마리 잡았어요. 근데 10명이 짝을 지어서 나갔더니 40마리를 잡았습니다. n분의 1로 나눠도 저한테 4마리가 돌아와요. 그런 걸 알고 이제 사회적 협력을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 협력을 하면서 인간은 이타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처음엔 혈연적 이타성을 증대시켰어요. 자기 이제 식구들, 엄마가 이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식구를 위해서 희생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호혜적 이타성을 증대시킨 거예요. 내가 누군가 밥을 사면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 교수 이번 주에 나랑 식사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호혜적 이타성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적 이타성. 우리가 뭐 안 죽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 이타성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인간은 윤리적 이타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뭐 활동가들, 어쩌면 그와 같은 영웅들, 또 혁명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도 김수현처럼 전혀 다른 민족인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하철에 목숨을 이제 던지는 것. 이런 식으로 윤리적 이타성도 증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실존적 존재라는 거. 리처드 도킨스의 이론이 가장 먹히지 않는 직업은 누구냐? 바로 성직자들이나 수행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중세시대 때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포유류들은 수컷들이 싸워서 싸움에 이긴 수컷이 암컷을 독점하죠. 거기에선 리처드 도킨스의 이론이 맞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왜 독신을 고집했느냐? 자기가 성적인 쾌락보다도 또 아니면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본능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의미였죠. 궁극적 진리건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그런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신을 고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의미의 존재입니다. 여기 뭐 빅터 프랭클 사진이 뒤에 있는데 빅터 프랭클은 거기에 착안해서 완전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뒤집은 로고세라피라는 학문을 이제 창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인간은 미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에너지를 낭비함에도 가장 아름다운 거, 완벽한 거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범한 삶에서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정적이 아니다. 스태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내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생산의 분배를 관장하는 체제부터 어떤 정치와 지도자 일위까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본성은 요동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뭐 간을 기증했다 그러면 간 기증 릴레이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타락을 얘기하고 또 뭐예요? 예전에 타락을 안 했는데 요새 왜 이렇게 불륜이 많아? 막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불륜을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자, 일곱째 지혜는 뭐냐면 이제 대량 학살의 원인에 관한 거예요. 내가 대량 학살들이 20세기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의문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세의 어떤 주술의 정원이나 야만적인 상황도 아니고 20세기에 와서 인간이 이제 보통교육, 상식, 교양 이런 것이 아주 일상화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이란 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량 학살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전쟁의 광기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 아닌 시기에서도 대량 학살이 계속 발생을 했죠. 그러다 여기에 어느 정도 답을 한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그 아이만의 재판을 예루살렘까지 가서 참관을 한 거죠. 가기 전에는 그 유태인 대학살을 주도했던 아이만이 악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갔죠. 근데 가서 더 충격을 받았죠. 악마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만이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였던 거지. 즉 충직하게 명령을 수행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만든 개념이 순전한 생각 없음과 평범한 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치 시대처럼 이제 전체주의 사회여 갖고 이제 토론,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고 시민 사회가 붕괴된 사회에서 또 어떤 조직사회의 복종 체계가 강요되는 곳에서는 누구나 아이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는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주장을 이제 그 신미하게 끌어들여서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스탠리 밀그램입니다. 그래서 4달러를 주고 이제 시민을 피실험자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역을 맡은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해서 첫째 질문에 답을 못하면 15V, 둘째 질문에 답을 못하면 30V, 그래서 450V까지 올리도록 하고 사전에 가르쳐 줬죠. 450V까지 올리면 저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올리는 도중에도 여기 이미지에 보듯이 사람이 이제 학생역을 맡은 사람이 막 절규를 하고 막 그 몸을 뒤틀고 이랬던 거죠. 그럼 여러분은 몇 명이나 450V까지 올릴 것 같아요? 스탠리 밀그램조차도 한 사람도 안 올리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65%나 되는 사람들이 450V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밀그램도 자기도 충격받아서 이것을 뭐 7, 8년 뒤에나 공개했다고 그러고 공개하자마자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이것을 장소를 바꿔서 조금 상황을 바꿔서 또 실험한 사람이 필립 짐바르도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간수 역할을, 한쪽은 제수 역할을 맡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만에 간수역을 맡은 사람이 제수역을 맡은 사람한테 엄청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분의 1에 이르는 간수들이 폭행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용어가 루시퍼 이펙트예요. 루시퍼는 이제 천사였는데 악마로 전락한 사람이죠. 그래서 루시퍼 이펙트란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몇 년 뒤에야 공개됐는데 공개되자마자 이제 똑같이 대중들, 학자들 다 충격을 받았죠. 뭐 우스갯얘기로는 그 스탠리 밀그램이 짐바르도한테 전화를 했대요. 스탠리 밀그램이 더 선배였죠. 자네 축하한다고. 뭐요?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악마적인 실험을 한 사람이 나였는데 이제 당신으로 그 영예가 가게 됐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 스탠리 밀그램이든 짐바르도든 또 아니면 한나 아렌트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지엽적인 거라고 봐요. 원인은 동일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만한테 독일 중산층, 독일 우파 중산층 시민을 학살하라 그래도 아이만이 과연 아무런 생각 없이 학살했겠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백인 어린이는 때리지도 못한 신부가 마야족 잉카족 어린이는 별 죄책감 없이 마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동일성을 형성하면 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타자를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는 습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죠. 자기가 기독교도고 내가 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이교도들, 내가 백인이면 유색인들, 내가 남성이면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자를 만들고 그 타자는 죽여도 좋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근거가 항상 학살 이전에는, 대량 학살 이전에는 혐오 발언이 선행합니다. 나치도 학살하기 5년 전부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유태인은 예수를 죽인 악마들이다. 이교도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유럽 정신을 훼손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리안 공화국을 세울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한 거죠. 20세기에 이제 3대 학살이라고 하는 킬링필드, 또 아니면 루안다 대학살 다 마찬가지죠. 루안다 대학살도 후투족 바퀴벌레를 후투족이 투치족 바퀴벌레를 섬멸하자는 방송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후투족의 그 대통령이 비행기가 격추가 됐는데 그게 뭐 원인은 아직도 규명이 안 됐지만은 그걸 기회로 해서 이제 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동일성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제인 엘리엇이라는 이 여교사가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날 이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이 제인 엘리엇 교사도
이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실에 가서 똑같은 자기 학생들이었죠. 자기 제자들을 파란 눈동자 집단과 갈색 눈동자 집단으로 나눈 것이에요. 그리고 파란 눈동자 집단의 아이들한테 천 조각을 두르게 하고 기본권을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한 파란색 눈동자 집단의 어린이들이 성적도 떨어지고 또 그 어떤 열정도 감소했고 적개심은 상당히 상승이 된 것이에요. 그걸 바꿔서 이제 갈색 눈동자한테 또 천 조각 들고 기본권 제안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졸업 이후까지도 이것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체라는 것이 이 80억 명이 먹고 살게 하고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상당히 해방시켜주고 이랬지만은 그 주체가 동일성에 포획될 때는 이렇게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가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뭐 차이의 철학, 타자성의 철학을 뭐 들레주, 데리다, 레비나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감히 부족함을 느끼고 눈부처 사상이란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두 분이 이제 마주 보세요. 두 분이 한번 잠깐 마주 보세요. 네? 아주 가까이. 네? 잠깐 마주 보세요. 옆 사람이 언제 봐요? 이렇게 아주 마주 보십시오. 왜 안 봐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면은 보이죠? 아주 가까이서 봐야 돼요. 네. 자, 가까이 보면 이렇게 눈동자의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눈부처라고 하는데 대개 16세기, 17세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조에 있었던 낱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 갖고 최호승 씨도 시를 쓰고 그랬죠.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세 가지 철학적 의미를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동자인데 내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순간 난 뭘 느껴요? 아, 내 눈동자에도 저 사람이 들어가 있겠네 느끼죠. 그러니까 너와 남,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눈부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 때리러 갔는데 그 사람 눈동자에서 눈부처를 보면 못 때리게 됩니다. 햄릿이 왜 우유부단한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클로디스야. 클로디스 죽이러 가. 근데 클로디스는 무의식적으로 볼 땐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못 죽인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눈부처란 것은 나의 선함, 내 안에 부처나 예수가 눈부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완전히 동일성을 해체하는 차이 그 자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들레주도 모든 개념은 다 동일성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차이 그 자체로 가야 되고 차이 그 자체는 감성으로만 이룰 수 있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낙엽 그러면 우리가 이파리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벌레 먹은 자국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낙엽은 무상이다 그러면 차이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 다 동일성으로 환원이 된다고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아니면 개념어로 이루어진 어떤 그 모든 텍스트들 이거는 다 동일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이 그 자체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눈부처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번박하게 삼류 소설을 써버리면 자 어떤 남자가 A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난해 갖고 누이가 이제 동생을 이제 대학 보내려는 마음을 갖고 독일에 간호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월급의 반 이상을 보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등록금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그만 독일인 의사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학을 중퇴하고 뭐 구두 닦기부터 어렵게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그래도 100명을 고용하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유명사 독일인 의사도 되지 않기 위해서 50명을 항상 이주 노동자로 그 뽑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축구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도 이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오라버니, 뭐 오빠, 형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아빠야말로 아빠가 가장 증오하는 독일인 의사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 이랬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기가 가장 혐오하는 독일인 의사를 그러더니 저놈이 다른 놈이 다 그래도 지가 옹호할 놈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처음에 이렇게 했죠. 그러다 밤새워서 성찰하면서 자기 안에 독일인 의사를 발견했죠. 왜 그랬냐면 이제 아들이 어느 날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유학자의 자손으로서 그 흑인인 손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는 내가 수용하겠다. 조상님한테 내가 석고대죄를 하겠다. 그러나 혼혈인 손자가 우리나라 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애들한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겠냐. 그것까지 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달리 생각해봐라. 이 말 했더니 이제 아들이 아버지야말로 독일인 의사다. 그러고 집을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밤새 성찰하고 이제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아들과 그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와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가 그 A라는 남자를 안아준 거죠. 그 순간 이제 내 안에 독일인 의사,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 안에 내 누이가 하나가 된 거죠. 그게 바로 동일성을 완전히 해체하는 차이 그 자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눈부처 주체라는 개념을 세우는데요. 이 주체는 세 가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프리덤 프롬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덤 프롬은 여러분이 아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프리덤 투와 프리덤 포입니다. 프리덤 투는 적극적 자유예요. 막스 이전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봤어요. 근데 오히려 막스는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앞에 세계를 개조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 자유라고 봤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 더 붙여서 우리가 뭐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막 수행을 해서 다른 존재로 거듭나죠. 그것도 적극적 자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적극적 자유라고 봐요. 그리고 대자적 자유는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타인을 자유롭게 할 때 느끼는 희열감. 그게 대자적 자유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자유를 종합한 것이 눈부처 주체고 바로 이것이 저는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상이고 한국 교육의 어떤 목표, 홍익 인간하고도 부합하는 새로운 어떤 교육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쟁은 이제 야만이고 교육에 대한 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없애는 교육을 행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교육 대안도 대학 평준화와 입시 철폐 없이는 다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대학 평준화와 입시 철폐로 가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냐 그럴 때 저는 특성화하고 재정 지원을 결합하고 문화하고 산업을 결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대만 해도 부산대나 경북대의 예비고사 평균 점수가 연세대 고려대하고 비슷했어요. 학과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지방 대학이 살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성화가 돼 있어서 홍대 미대나 건국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서울대보다 낫다고 자부심을 가졌죠. 그걸 하는 거예요. 경북대 예를 들어서 대구의 선후산업이 발달했잖아요. 섬유산업과를 1년에 1,000억 내지 5천억 이상 지원해주면 경북대 섬유산업과는 10년 안에 서울대 섬유산업과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경북대 섬유산업과의 경북 지역의 모든 대학의 섬유산업과들이 같이 뭐 요새는 더 좋죠.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니까 수업을 받도록 하고 공동학위를 주고 공동선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학교 폭력으로 고민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뭐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연예인도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더 글로리가 유행했지만 응보적 정의의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가해자가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도 안 합니다. 또 피해자 또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모여서 눈부쳐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가 다 모여서 완전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지만 저게 그냥 난 지나가는 투로 말했는데 쟤는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네.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고 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피해자 또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중심은 머리나 가슴이나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입니다. 손가락 끝만 아파도 거길로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실질적으로 그 면역세포라든지 영양분이 투입이 돼서 그 손가락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라 전체에서 그 뭐 해고 노동자든 아니면 뭐 비정규직 노동자건 플랫폼 노동자건 아니면 뭐 장애인이건 이주 노동자건 이런 아픈 사람들 뭐 쌍차나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의 참사 유가족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눈부초를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공감하고 연대하는 주체가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그런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나라도 건강하고 우리가 기후위기나 불평등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세상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연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책을 알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교수님, 그 한 분 초청해서 우리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잠시 초청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으면 하는데요. 박창인 교수님이세요. 예, 이 글을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오셨습니다. 박창인 교수님은 평생 인권 변호사와 연구자로 활동하시다가 또 작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이제 한양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 동아리를 읽고 너무 멋진 감상평을 써주셨더라고요. 박찬일 교수님 박수로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건 전혀 계획이 없는 계획인데 오늘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 이동생 이 북토크에 저도 좀 잠깐 기동량이라도 하고 갈까 해서 왔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아주 멋진 북토크 상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저하고 우리 이동생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많습니다. 한양대학에서 같이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저는 법대 로스쿨 교수이고 또 우리 국문학과 교수님이시지만 아주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도 우리가 벌써 수년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인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 시대가 나간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동화책을 읽고 굉장히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아침 새벽 3시에 제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밤에는 일찍 잡니다만 3시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화책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는 제가 우리 이동생하고 아주 오랜 교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읽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에서 책을 다 읽고 이게 안 되겠구나. 이 좋은 책을 여러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블로그에다 글 쓰고 하면 책이 좀 팔립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법대 교수이지만은 조금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좀 연식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좀 요즘에 샴푸를 넣다가 다른 샴푸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까매졌어요. 원래도 백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이 제가 사법시험 합격한 만 40년이 되는 연식이 좀 있죠. 뭐 제 동기생들이 벌써 다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법관도 하고 다 했습니다. 네, 그만큼 저도 오랜 기간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법률 공부를 하고 또 법률 실무를 하고 학교에 온 지 제가 만 17년이 됐습니다. 또 공직에도 왔다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삶을 살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동생 만나가지고 저도 저렇게 유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식한 법률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독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우리 이동생을 만날 때마다 항상 경애의 눈으로 같은 동료 교수지만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동화는 그냥 동화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꼭 읽어야 될 동화, 아이들과 함께 읽어야 될 동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7가지 지혜를 말씀하셨지만 이 짧은 동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동생이 그동안 그 연구하고 설파하려고 했던 그 대부분의 철학과 사상이 다 여기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아마 이것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리 또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여기 이동생 오늘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써놨습니다. 이동생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동훈 한양대 국문과 교수. 그는 지난 30년간 국문학의 본향인 향가를 연구하면서 그 깊은 세계에 다가가기 위해 불교, 그 중에서도 원효 공부에 매진했다. 그렇게 해서 원효의 화쟁 사상을 집대성했고 수많은 불교 관련 논문을 상찬함으로써 이 나라의 우뚝 선 불교 연구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막시즘을 연구한 외에 지칠 줄 모르는 독서력으로 서양 현대 철학을 두루 섭렵했다. 연구자로 살아오면서도 그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하며 자본에 의해 죽어가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했고 4대강 사업,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밀양 송전탑 등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위의 맨 앞자리를 지키며 때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몸싸움 하기도 했고 때론 거리에서 무도한 정권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쭉 얘기를 쓰면서요. 이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거리의 인문학자라 부른다. 이게 제가 쓴 최근에 낸 궁극의 독서라고 하는 책. 제 책도 좀 읽어주세요. 네, 좀 읽어요. 궁극의 독서라고 하는 책에도 제가 우리 이동샘의 그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동샘을 제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기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움샘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 동화책을 통해 가지고 도움샘이 그동안 저희들 몇몇 동료 교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도 합니다. 모임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던 것을 어떤 때는 건성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말싸움도 하고 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이 도움샘이 무슨 말을 통해서 무슨 글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저도 정말 이 평정심, 평상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눈으로 이 동화를 읽어보니까 정말 와닿는 것이 정말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마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한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은 역시 그 맨 마지막에 그 눈부처의 철학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우리 이동샘을 제가 이 시대가 낳은 철학자다, 이 시대가 낳은 사상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극심한 분열, 이 극심한 갈등,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항상 고민할 텐데요. 그나마 우리 이동샘은 그 눈부처의 사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와 너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상대를 타자화시켜서 배제하고 구별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땅에 모든 그 근원적인 악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끼리의 문화, 이게 뭐 동일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출신 이야기,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너 몇 학번이니? 이런 이야기하기를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겉은 화려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가이자 교수이자 박사이자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저는 집이 강남이에요. 저는 지방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저희 집도 수십억이에요. 말대로 누구 말대로 강남 좌파 중에 알짜 중에 알짜가 접니다. 이런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제 자신도 이렇게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면서도 그러나 지구멍에만 들어가면 뭐하겠습니까? 뭔가 조금만 누구 말대로 어디 벽에다가 낙서라도 하고 침이라도 뱉고 하는 것이 그래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도 우리 도움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만 들어서 듣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으로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 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게 있는 글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 이동쌤이 논문을 쓰고 또 이게 누가 보지도 않는 책이. 근데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잘만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제대로 내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면 이건 정말 뭐 개인 입장에서는 돈방 속에 그걸 떠나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려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 책에 대해서 어느 분들이 이런 그 북 리뷰 같은 것들을 좀 썼는가 봤더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첫 테이프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은 글도 좋고 긴 글도 좋고 또 어디 가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 이 책을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상가 우리 도움쌤의 이 이야기가 정말 동화라고 하는 쉬운 언어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전파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말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 책을 출간한 정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하튼 오늘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신 사회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동 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지치지 말고 더 계속 글을 써주시고 또 계속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거리의 인문학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의 우뚝 선 인문학자로서의 길을 계속 가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현 교수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독서를 하시는 분이어서요. 여러분 아까 책 이름 기억하세요? 중국의 독서입니다. 네, 저희가 그 책으로도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책도 쓰셨는데요. 저는 정말 오늘 이분을 실제로 배웠다는 게 아까 너무 떨렸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를 마련할게요. 저는 이동훈 교수님이 저의 교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동서양의 철학을 아우르는 철학자로 저는 가장 존경하는 스승입니다. 저는 실존 철학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또 문화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정말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찾고 찾은 지도 교수님으로 저는 우리 도움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도 이때까지 교수님이 늘 강의해 오신 모든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또 함께 일하는 심리 상담가들은 이 책을 심리 치유도서다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너무나 잘 읽으신 또 동화책으로 심리 치유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유수양 선생님 나오셔서 이 책이 왜 또 심리 치유에 좋은 책인지 잠깐 듣겠습니다. 한양대 박사과정 시험을 보셨는데요. 발표가 다음 주인데 큰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피디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떨어졌다고 말도 못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도움쌤의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림이 너무 예뻐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언어가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이 양양인데요. 거기는 남대천이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매년 10월이면 거기서 연어 축제를 하거든요. 연어들이 알을 낳으러 그 남대천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관이 물론 올라오는 연어도 장관이지만 그 연어를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 황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연의 신비가 너무 놀라운 게 이 황새들이 살아있는 연어를 먹지 백로 황새 백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살아있는 연어를 먹지 않아요. 알을 낳고 이제 기진해서 죽어있는 연어들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요. 이 삶의 순환, 생애의 순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무심히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 거기에 연어까지 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담보로 해서 우리가 그걸 희생으로 해서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막 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빚진 삶, 그 삶을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내 모습을 확인하고 또 서로의 각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삶의 기운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내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했는가를 한번 알아준다면 이 책은 정말 심리상담에 아주 좋은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고 또 그 생각에 우리 박사님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많이 읽으실 텐데요.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알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저더라고요, 걔가. 알고 봤더니 그 캐릭터를 보면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겠지만 알을 낳지 않아요. 알을 낳지 않고 그 엄마 없는 아이들을 자기가 알려주려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도 아이를 낳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동생이 저보고 아리라고 아리라고 불러주셨어요.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여러분들도 그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담사님들 이렇게 말도 잘해요.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다고 해요. 저는 16만 유튜버 박상입니다. 지금 16만 명이 보는 박상미 라디오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꼭 책은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책을 정말 읽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또 다 읽고 또 작가와도 대화하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도 앞으로 또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와 계신 여기 힐링 캠퍼스는요, 아리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보육원에서 퇴소한 자립 청년들이 외갓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명절, 그리고 특별한 날, 가족이 모여야 되는 날,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청년들이 여기 모여서 저희랑 하루 종일 놀고 잠도 자고 아프면 나서 몸조리도 하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희한테는 더 귀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품는 사람들이 되자 다짐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오늘 이 동화와 함께 한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만 오신 분들의 특권이 있어야 하죠. 이제 여기서 마치고 또 작가와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또 힐링 캠퍼스에 놀러 오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신 거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엄마는 어디에 이 책을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나누어 주신 우리 도움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